거기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산준입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주간이 밝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예. 네. 오늘까지 해서 5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역시 이 추세면 3,000포인트에서 마감될 것 같아서 좀 유종의 미를 걷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그 마지막 방송하는 금요일 날 3,000을 딱 넘고 끝나면 가장 이제 이상적일 것 같죠. 좋은 그림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3,300이나 돼야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겠다고 꿈쩍꿈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0 넘어가면 더 열심히 가열차게,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막 미국 주식 뺏어오고 뭐 그런 궤적이 결국은 뭐 우리가 2,400대부터 얘기했던 내용 아니야, 그죠? 분명히 2,400대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 2,600대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또 결국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살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터지겠지만 지금도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6월달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외국인만 차지하는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외국인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외국인은 오늘도 안 사지 판 거 생각하면은 뭐 30조 들어올 거 생각하면 뭐 아직 많이 남았고. 네, 아직 많이 남아. 외국인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네, 제가 보기엔 외국인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3, 4조 정도 매수했으니까 오늘 코스피는 1.8%, 코스닥 1% 올랐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는데 금요일 날 S&P 500이 한 1.1% 빠졌고 나스닥이 1.3% 빠졌어요. 이게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우리도 물론 이제 금요일 낮에 이미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고 쳐도 오늘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확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아침에는 분명히 약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거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 19일 날 이제 본회의 처리를 좀 열어달라고 이제 국회의장한테 민주당 쪽에서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네. 네, 본회의 처리가 지금 본회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주요 자리가 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법사위원장이라던가 그런 것들 이제 뽑기 위한 본회의를 19일날 빨리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 개최가 빨라지고 법안 처리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인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 빨라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상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취임 일성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거였죠. 네, 어제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언급도 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게 다 상법 개정안에 그래도 도움되는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내 기대감이 좀 흘러나오고 있고 다만 오늘 상승은 외국인은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히려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1,3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오늘 3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오늘 좀 상당히 좀 갈렸습니다.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는 1,600억 샀는데 삼성전자는 4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가도 삼성전자는 이 좋은 장에 1%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올랐으면 2% 이상 올랐다는 얘기지. 그렇죠. 와,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차별될 줄이야. 그리고 와, 이렇게 구분해서 살 줄이야. 삼성이 못하긴 못했는데 아니 나는 ETF 패시브 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덩달아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직까지는 패시브 자금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완벽한 차별이 나고 있습니다. 되는 회사 안 되는 회사. 야, 이제는 반도체 사업부만 띄워서 생각하면 거의 역전된 상황이 맞는 것 같아. 이제 시가총액 절반 이제 막 돌파하고 있더라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그래서 하이닉스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젠슨 왕이 그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다른 AI 칩 개발하는 회사들은 다 포기할 거다.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그런가 이 엔비디아 밸류체인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건설, IT 서비스, 증권, 금융 이런 섹터가 강했는데요. 기계장비에서는 이제 원전주들이 특히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9% 급등을 했어요. 이때까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에서는 DLNC, 현대건설 이런 데는 7%대 상승했고요. 대우건설도 6%대 상승했습니다. 건설주들이 막 7%씩. 대형 건설주만 가요. 중소형은 안 가고.
네. 그렇죠. 예, 중소형은 별로 안 가요. 가긴 가는데. 네, 주택 사업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주택 새로 이제 공급하겠다는 이슈도 좀 기대를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워낙 또 저평가 지주사 증권주 갈 때 건설도 많이 갔죠. 네네. 네, 그리고 IT 서비스에서는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수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새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막 새로 상장되고 막 초급등해서 막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네네. 국내 장에서도 오늘은 또 대기업 관련된 그 IT 회사들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 SDS, LG CNS, 뭐 다우기술, 신세계 INC, 뭐 더존비즈온, 현대오토에버, 뭐 네이버 이런 데들 쭉쭉 많이 올랐고요. 네이버에서 AI 하시던 분이 AI 관련된 시장으로 임명됐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죠. 네, 네, 그것도 아마 좋은 뉴스일 것 같아요. 그 동네한테는. 네. 네. 그리고 증권주 골고루 좀 상승을 했고 증권주는 이따가 리포트를 말씀드리겠지만 동학개미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네. 금융주에서는 지주사들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 동학개미가 좀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6월 13일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 46%가 급증했어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것도 ETF 제외한 수치거든요. 네. 거래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가장 좋아지는 거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비즈니스겠죠. 그래서 브로커리지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 같은 회사가 더 오늘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4월 달 대비해서 참고로 이제 21년도 2월 달 그때가 참 이 동학개미운동이 한창 창궐할 때였거든요. 창궐이 아니라 절정. 네. 절정에 달았을 때였죠. 예, 그때 그쵸, 뭐 좀비도 아니고 큰일 났 질병도 아니고 큰일 날 소리. 네. 21년도 2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32.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번이 진짜 동학개미죠. 그때는 그냥 동학 참여고 이제는 동학개미 진짜가 왜냐면 상법 개정되는 참여예요? 그냥 참여한 거고 상법 개정을 이끌어낸 거니까 사실 동학개미들이 이끌어낸 거니까 이 진짜 우리 100년 전 그 동학운동은 저 외세 앞에 쓰러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꿋꿋이 살아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급하게 서두르시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4월 달 대비해서 6월 달에 이제 거래대금이 얼마나 늘어나를 보니까 개인이 12조에서 19조가 됐고요. 7조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4.2조에서 7.2조, 3조 정도 늘었고 기관이 2조에서 3.5조, 1.5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네, 확실히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체감상으로도 좀 많아진 것 같긴 한 것 같죠. 네, 고객분들 많이 오고 계신 것 같고. 네. 한창 21년도에도 많이 오셨는데 요즘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부산 정도 출발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근데 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유람선 타고 인도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가는 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급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플랫폼과 구조가 기초적 변화이기 때문에요. 이거 예전에 이거 외국인들 막 한번 물밀들 들어올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거의 한 8할 정도가 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되게 느긋하게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옛날에 봐서 그래. 옛날에 외국인들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90년대 그리고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5, 6, 7년 그 외국인들이 그 고점 만들어요. 나중에 되면. 네. 2005, 6, 7년 정도. 네. 그게 마지막이죠. 네, 그때가. 네, 그래서 거래대금이 1조 원 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세정 기준 ROE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브로커리지 비즈니스가 높은 증권사일수록 더 민감도가 높겠죠. 그렇죠. 신한증권에서 추정한 결과 키움증권이 한 42bp, 0.42% 포인트 정도, NH가 34bp, 삼성이 33bp, 뭐 이 정도 쭉쭉 나가고 그다음 미래, 한투 이렇게 순으로 높습니다. 뭐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이 시장 점유율이 30% 정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감도가 높고요. 하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은 21.3조 원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17% 상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실적 추정치도 상향을 시키겠고요. 향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래대금이나 이제 실적 추정치를 또 상향할 여지가 있다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상법 개정되면 모든 수치가 다 신기록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수치, 뭐 신용 잔고부터 저희는 신용 쓰지 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신용 잔고 사상 최고치 찍을 거고 고객 예탁금, 뭐 거래 대금, 뭐 시가총액 다 신기록 찍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확실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네.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체감이 되네요. 그 부동산도 네. 뭐 많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네. 있다고 하고 서울 쪽에서 많이 올랐다는 네.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뭐 상한가 기록한 종목도 아침부터 있었어요. D&D 파마텍이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하죠. 메쉬 치료제가 미국 임상 이상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과체중과 비만을 동반한 메쉬 환자 대상으로 48주간 투여한 결과 간내 지방 함량이 최소 30% 이상 감소한 비율이 투여군에서 75.8%, 위약 투여군에서 11.8% 예, 차이가 크죠.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됐다라는 소식도 나와서 오늘 뭐 바이오가 뭐 아침엔 괜찮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 같이 너무 좋으니까 네, 조금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업종 오늘도 네. 상승했습니다. 방산업종은 뭐 워낙 이슈가 크니까 지금. 예, 여기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LS증권에서는 방산업종 전체적으로 목표가를 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8% 상향, 현대로템은 65% 상향, LIG넥스원은 7%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하반기에는 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또 루마니아 전차 사업도 반영을 해서 실적 조정치를 상향을 시켰고요. LIG넥스원은 이제 중동 쪽에서 방산 수요가 많이 늘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뭐 지상, 항공, 유도 등의 이제 방산 중에 유도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뭐 단기 실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상승 여력이 현재는 부족해서 뭐 목표가는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시키기도 했고요. 네. 하나 시스템은 이제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다계층 대공방어 시스템을 같이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아침엔 많이 올랐는데 네. 또 지주사, 금융사, 막 증권사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또 조금 안정돼서 끝났고 하나 시스템은 근데 18%나 급등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슬슬 저는 조선하고 방산이 가격적으로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영역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KB증권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한 거 사실 단기적으로는 한국 방산의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톤이 민간인 피해는 물론 굉장히 안타깝지만 경제적 측면에 국한해서 본다면 한국 방산업체는 기회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국 방어를 위해서 무기의 해외 판매에는 상당 기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반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무기 수입에 대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안타에서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오늘 시장에는 사실 영향이 없었어요. 다만 이 시장 충격의 기로는 WTI 85불 정도다라고 좀 하고 있네요. 여기는 좀 사실 좀 이 전쟁 리스크를 좀 크게 보는 것 같긴 해요. 이 세 번째 무력 충돌인데 24년 4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을 했는데 그동안엔 좀 단기전, 국지전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 영향도 좀 단기 노이즈 수준으로 좀 한정됐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정학적 현실이 천약지차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예, 6월 4일 날 이 최고 지도자 이란의 이제 하메네이가 트럼프의 핵협상 제안을 거부했고 6월 12일 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20년 만에 이란의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코너에 몰린 상태라서 이란의 상황을 지금 이 지지율 반전의 좀 트리거로 삼을 만한 그런 유인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해요. 다만 이제 전면전으로 비화될 여지는 희박하지만 장기전 형태로 계속 이게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시장 여파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 전환점으로 볼 거는 WTI 85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WTI 별로 안 올랐어요. 네. 놀랍게도 유가가 안 오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하고 다 뭔가 짜고 치는 구스톱 같아. 네. 사우디가 증산을 왜 했을까 갑자기 최근에. 경험적으로도 그간의 두 번의 충돌이 시장에서 매수 기회를 주는 거 정도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별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유가가 올라야 뭔가 더 격화되고 이렇게 볼 텐데 이쪽 현장에서의 증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파마리서치가
금요일 날 인적 분할 공시하면서 17% 급락했는데 그렇죠. 오늘은 5.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파마리서치를 커버하는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대체로 톤이 그래도 기업 가치 생각하면 괜찮다였어요. 네, 비판적인 어조로 쓴 곳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직접 투자를 안 해봐서 그래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등에 칼이 꼽혀봐야지. 이제 회사 출입하고 하니까 회사와의 관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이제 머스트 자산운용에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를 올렸어요. 이 파마리서치의 건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좀 비판 의견을 좀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언급을 드리면요. 인적 분할 공시 당일에 주가가 17%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5.5조에서 4.5조로 1조 원이나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분할 때문이다. 네. 회사 측은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신주인 스권이 전체 주주에게 주어지기에 괜찮다라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후에는 이제 현물 출자를 계획한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상장 문제는 현재 한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이다. 네, 이는 물적 분할 이후에 이중 상장한 것과 결과의 모습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형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본래 기업 가치 대비는 할인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물적 분할을 하고 이중 상장을 안 하는 방법을 택했어도 되는데 네. 유감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적 분할을 택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네. 기존 전체 주주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예,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소식인데 이렇게 운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권사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죠. 증권사하고의 비즈니스 영역이 운용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각도기님이 만약에 애널리스트였다면 네. 이런 톤으로 보고서 쓰셨을 건가요? 아마 쓰고 애널리스트 금방 잘렸겠지. 네, 쓰고 잘렸겠지. 나는 잘려서 그랬을 거야 분명히. 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네, 업계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 있죠. 네. 근데 증권사들도 너무 비즈니스 보면서 너무 동의해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객이 자꾸 떠나지. 고객이 누가 손님이야, 당신들. 정신 차리자고. 네. 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의 이제 리포트들의 이제 의견은 이제 보통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다면 이번 분할 이슈는 충분히 극복할 거다라는 톤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수출액이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4, 5월 달에 일단 1,500만 달러 이것만으로 분기 최대 수출액을 달성을 해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한 점. 네.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은 이번 분할을 계기로 이 RCPS가 117만 주 정도, 전환가 17만 원인데 요거 오버행 이슈가 나오면 요거는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진다면 예전에 진짜 오래된 이슈인데 FNF가 인적 분할 했었거든요. 근데 FNF는 인적 분할한 이후에 합산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것처럼 제2의 FNF처럼 인적 분할 이번에 리스크도 상당히 좀 잘 우호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FNF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셔야죠. 너덜너덜해졌어 주가. 그렇죠. 네. 저는 이런 회사는 결국 안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결국에 이제 FNF도 인적 분할한 직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떨어졌는데 그게 다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에 따라서 받은 거죠. 그 이전에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중국의 영향 때문에 인기가 많아져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분할한 이후에도 실적이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면 당연히 극복하고 주가 올라갈 거다. 근데 두 개니까 갈라치기 해야 되잖아. 갈라치기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업회사 주가는 괜찮겠죠. 아니 갈라쳐야 되니까 저는 저는 일단 이렇게 되면 지웁니다. 요즘에는 이제 지워요. 리스트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려. 네. 그럼 분할한 이후에 사업회사 투자 여부나 뭐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나는 이제 이런 회사는 좀 지워버리려고 이제부터. 이제 뭐 굳이 당하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 네,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언제든지 그 주주를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건데. 언제든지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이 분할 비율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지주사의 한 75%, 거의 한 4분의 3. 네. 그리고 이제 사업회사 이제 파마리서치의 이제 에스테틱 사업하는 부분이 25%, 4분의 1 정도예요. 돈은 거기서 벌 텐데 사업회사에서 자산 가치 기준으로 이제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됐는데 사실상 돈은 저쪽에서 다 벌는 건데 사실 이 리쥬란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예전에 그 취득원가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인위적으로 지주회사 가치를 좀 높이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이제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옛날에 뭐 이거 어떻게 돼? 이거 결국 지 거 땡기려고 남의 거 조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액주를 조지고 나만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주가 박살나야 돼 한 반토막으로다가. 예, 미안합니다. 기존 주주들한테는 그렇게 해야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못하지.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였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딴지 걸 수 있어요. 그럼요. 너희 이사 우리 주주한테 피해를 끼치는데 너희 뭐 하는 거냐? 소송 걸 수 있죠. 이건 소송이 뭐 머스트 같은 경우는 소송의 당사자로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저 정도 얘기했으면 지금은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소송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소송 걸어놓고 상법 개정되면 소급 적용 안 되나? 후급 적용 안 되나? 상법 개정안이 바로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분할 기일은 그 이후니까 딴지 걸 수 있죠. 딴지 걸 수 있을 것 같아. 네, 한번 해보세요. 머스트 김두용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네. 시행되면은 딴지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상법 개정안이 두 건으로 그러니까 좀 기준을 나누면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의사 결정, 중요한 이제 경영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기존 주주, 대주주나 소액 주주나 똑같은 영향을 받는 건에 대해서는 뭐 의사 결정에 뭐 실패를 해도 이거는 주주 충실 의무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요. 뭐 M&A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 뭐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다 손해 보는 거니까. 그거야 뭐 경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너무 명백하잖아. 이거는 이제 한쪽 주주만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이해 상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법 개정안에서 언급을 하는 주주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된 이후에는 충분히 딴지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많이 개선이 돼야 될 여지가 크네요. 직전까지 좀 노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자기네들은 뭐 옛날부터 잘 살았어 그렇게? 왜 그래 도대체? 옛 생각을 못 하고. 뭐 저는 사실 이제 규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인간은 이기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해도 이게 합법인 상황에서는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로 막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빨리 이제 본회의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절차도 좀 속전속결로 진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